오늘의 플러스, 아직 풀지 못한 인도 민주주의의 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맹현철 서울대 남아시아 센터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늘 우리 박사님 덕분에 재밌고 신기하고 또 나름대로 우리에게도 중요한 나라인 인도에 대한 얘기 많이 또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인가요? 오늘은 2월에 있었던 그 델리 의회 선거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네. 오프닝에서 말씀하셨듯이 27년 만에 전국 단위의 여당인 인도 국민당이 승리를 하면서 모디 총리에게 다시금 힘을 실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델리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느 지역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우리로 따지면 서울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크게 차이가 난다면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이고 예.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바로 뽑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도는 의원 내각제이고 그다음에 주의회 선거도 의원 내각제예요. 그 얘기는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 총리를 바로 뽑는 게 아니라 의회 선거를 통해서 의회의 제1당에서 선출하게 되는 그런 형식을 통해서 주 총리를 뽑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의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네. 모디 총리는 정치적 기반이 구자라티라는 지방이라고 네, 알고 있는데 그럼 델리는 모디하고는 좀 다른 성향의 정당이 주로 여기서 집권하거나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을 배출하는 그런 곳인가요? 전통적으로 보면 여기는 지금의 제1야당인 인도 국민회의가 주로 집권을 많이 했던 당이고요. 뭐 그전에도 국민당이 네. 집권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2015년부터 정말 소수 신생 정당인 보통사람 당이라는 당이 반부패를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 가지고 집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델리 이 지역은 보통 사람 당이라는 그 정당이 지금까지 집권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선거에서 그 결과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10년간 집권을 했고요. 예. 그 전에 17년은 인도 국민회의가 집권을 했고 지금 전국구의 여당인 인도 국민당은 27년 만에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일단 델리라는 곳은 어떤 정치적 기반이 있는 곳인지 이해를 했고요. 그동안 델리에서 누가 선거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았는지도 이해를 했는데 앞서 말씀 주셨던 인도의 정치 시스템 좀 우리가 하는 것과 좀 다른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른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뭐 연방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의원 내각제도 섞였다고 들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시면 연방제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중앙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28개의 주와 7개의 연방 직할시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안에 의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회에서 대장 격인 그 주를 대표하는 주 지도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원 내각제 요소예요. 네. 그래서 의회 선거를 하고 의회 제1당에서 보통 이제 주 총리를 뽑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따지면 도의회, 시의회의 의원들을 뽑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시의회, 도의회 의원들이 시장이나 도지사를 뽑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서울시장은 서울시의회에서 제1당에서 보통 선출하게 됩니다. 예. 뭐 이 과정에서도 무조건 1당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합집산이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게 과반이 넘으면 당연히 과반이 그렇겠죠. 넘은 당에서 나오는 거고 예. 과반이 안 되면 연정을 꾸리게 됩니다. 네. 연정을 꾸리더라도 대부분 제1당에서 나오는 나오게 되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통령이 인도는 뭐 총리라고 해야겠지만 총리가 직접적으로 각 시나 뭐 우리로 따지면 도지사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뭐 좀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뭐 지시할 수는 없고요. 간접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통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우리로 따진 검찰이나 아니면 금감원 같은 걸 통해서 좀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정치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도도 확실히 이해했어요. 그러면 지금 인도의 28개 주에 또 7개 연방 직할시가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곳의 판세, 뭐 지금 여당에 해당되는 곳은 여기에서 얼마나 점유하고 있고 또 다른 정당들은 또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인도의 독특한 시스템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네. 인도는 강력한 지역 정당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드라프레데시라는 주가 있는데 여기가 우리 기아 자동차로 들어가 있고 한국에 관심 많은 곳인데 여기에 주 총리를 맡고 있는 분은 국회의원도 이 지역에서만 나와요. 그래요? 그런데 중앙에서 여당인 인도 국민당이 예. 과반을 못 넘을 때 예. 그러면 지역 정당이랑 연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정당이랑 연합을 할 때 보통 많은 경우에 이제 장관 자리에 중요한 사람을 앉혀주기도 하고 그다음 예산을 통해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 딜을 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예산이나 자리를 통해서. 네네. 뭐 이거부터 여쭤보는 건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궁금해서요. 많은 유럽 국가도 그렇고 말씀 들어보니까 인도도 그런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이합 집산이 이루어져서 공동 정권 같이 뭔가 진행을 해가는 그런 행태의 정치 제도를 인도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이런 게 정치를 선진화하고 타협과 상생을 이루는데 더 도움이 되는 거라고 보세요? 인도 내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절차적으로 보면 네. 이제 만약에 과반을 달성을 못했다. 네. 그러면 연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연합이란 과정이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뭐 서로 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민원을 내 지역의 정당이 중앙 정당과 연정을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게 될 때 네. 지역의 민원이 중앙을 통해서 실현되는 뭐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근데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힌두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정치 세력화를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그럼 지방 중에서는 힌두와 다른 어떤 성향의 뭐 민족이나 종교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도 있을 텐데 네네. 그런 데는 뭐 철저히 이런 연정이라든가 연합할 때 배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같이 나갈 때도 많이 있나요? 보통 인도 큰 정치를 보면 뭐 힌두와 이슬람의 대립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근데 크게 봤을 때 어느 지역도 이슬람이 다수인 지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 단위로 볼 때는 예. 모든 주가 힌두가 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예 전혀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다를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카스트 같은 경우도 남쪽으로 가면 상해 카스트 비율이 낮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브라만 하면 아시잖아요. 네. 브라만 비율이 남쪽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북쪽에서는 브라만 중심의 정치 헤게모니를 발현하는 비율이 좀 높아지는 거고요. 네, 네. 남쪽에는 오히려 이제 민중 중심의 정치가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종합해 봤었을 때 지금까지의 여당이자 이번에 모디 총리가 활동하고 있는 인도 국민당 네네. 힌두를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많은 지역에서 적지 않은 수권 정당 역할을 해왔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델리주에서는 보통사람당이라는 정당이 집권을 하고 그리고 이 정당은 또 어떤 맥락에서 탄생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보통사람당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네. 이 당을 이끄는 인물인 아르빈드 깨주리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예. 아르빈드 깨주리알이 어떻게 보면 인도 엘리트의 전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엘리트가 타고난 엘리트가 아니라 자기 능력으로 달성한 엘리트의 어떤 상징 같은 인물인데요. 예. 먼저 IIT를 졸업을 해요. 인도에서 IIT 졸업을 한다. 그것도 상위권 졸업한다 그러면 한 0.5% 이내의 성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IIT 졸업한 다음에 그리고 인도에서 우리로 따지면 행정고시를 칩니다. 근데 이 행정고시가 보통 합격률이 0.1%에서 0.2%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이거를 붙으면 뭐 인도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중앙 정부의 차관까지는 무난히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합격하고 나면 성공이 보장되는 자리인데 네. 이분은 세무공무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으로 있다 보니까 인도의 만연한 부패를 본인이 직접 보게 되죠. 예. 그래서 큰 뜻을 품고 세무공무원을 그만둔 다음에 예. 인도 반부패 시민 활동에 투신하게 됩니다. 평생이 보장된 직업을 그만두고 네.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맞습니다. 와. 네. 그렇게 하다가 2011년도에 인도에 어마어마한 부패 스캔들이 여러 개가 터져요. 네. 그 이동통신 투지 사업권을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고 민간 사업자에게 뇌물을 받고 넘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영연방 국가들이 올림픽처럼 치르는 게 있습니다. 커먼웰스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예. 거기를 위한 자금을 마음대로 쓴 그런 경우들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반부패에 대한 열정, 개혁에 대한 열정이 2011년에 굉장히 크게
올라와요. 그러다 2012년에 케즈리왈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정말 반부패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당을 만들고 그 당이 델리 선거에서 우여곡절 끝에 2015년에 제1당이 됩니다. 네. 이 당은 그러면 보통 사람 당인가요? 이 네네. 당은 델리에서만 나름대로 그 의석수를 확보한 당인가요?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의석이 있는 건가요? 시작은 델리에서 해서요. 예. 델리에서 많은 호응을 얻은 다음에 주변에 펀잡이라든지 뭐 구자라트에서 의석을 조금 얻는다든지 북인도로 조금 퍼져 나간 면은 있습니다. 북인도 일부 지역을. 네. 그러면 이 보통 사람 당에서 나름대로 다수 당이 돼서 시장이나 우리로 따지면 네네. 도지사에 해당되는 그런 것까지 임명한 지역도 있나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델리라고 아, 그렇군요. 다른 지역은 없고요. 펀잡 같은 경우도 펀잡까지도. 지난 선거에서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요. 굉장히 입지전적인 역할을 해왔던 분이 이 케즈리왈이라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10년 만에 이 보통 사람당에서 델리에서도 선거에 문제가 생긴 겁니까? 우선은 이제 그 델리에서 인도에서 주류 라이센스가 굉장히 어느 주나 뜨거운 쟁점이거든요. 네. 주류 라이센스를 주면 그걸 받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주류 라이센스 허가 과정에서 비리가 많이 생깁니다.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보통 사람당의 그 고위급 인사들이 수사를 받고 혐의가 있었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 연장선상으로 케즈리왈도 구속 수사를 받게 됩니다. 예. 근데 구속 수사를 받은 그 시점이 지난 총선 바로 한 달 전이에요. 네. 그래서 6개월간 구속되어 수사를 받다가 아직까지 유죄 판결은 받지 않은 상태로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청렴을 내세웠던 당에 흠집이 좀 난 거죠. 아.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보통 사람 당도 반부패를 내세우고 좀 아름다워 보이지만 네. 이 당도 사실 포퓰리즘 당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란 개념이 엘리트들을 위해서 하는 정치가 아니라 네. 보통 사람이 보통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그러면서 더 많이 나눠주겠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보조금을 주고 뭐 이전 정당보다 더 많이 하겠다라는 게 이 정당의 정치 행위였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여전히 포퓰리즘 정당이긴 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보통 사람당은 여성에게 한 달에 2,100루피 정도를 주겠다라고 공약을 한 거예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네. 오. 그랬더니 인도 국민당에서는 우리 2,500 줄게. 묻고 더블로 가네요. 네네. 묻고 더블로 가가 되고요. 참. 그다음 원래 이 당이 해오던 게 예. 이제 그 LPG 가스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성 대상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했거든요. 그 인도 국민당도 마찬가지로 다 해줄게. 네. 다 해주고 추가로 돈을 더 줄게가 된 거고요. 음. 그다음에 중산층이 불만이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금을 내도 세금 낸 게 나에게 돌아오면 사실 덜 아깝거든요. 예. 근데 인도 같으면 세금은 중산층 같은 경우는 소득세 30% 이렇게 내기도 하거든요. 예. 그럼 30% 소득세를 냈는데 우리 집 앞에 도로는 여전히 엉망이고 예. 애들은 공립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서 사립학교를 보내게 되면 세금이 너무 아깝죠. 예. 그 상황에서 인도 국민당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프라도 제대로 깔아주고 중산층을 위한 정치도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이 보통 사람당이라는 곳에서 부패 척결이라는 것을 명분으로 집권을 일부 지역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런데 결국 스캔들이 터졌고 네. 그리고 이 정당도 실질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포퓰리즘이라는 우려를 받을 만한 대목들이 많았었다. 그런 과정에서 다른 정당이 더 큰 포퓰리즘으로 스캔들과 함께 이 정당을 눌러버렸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나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추가로 뭐 정치 공학적인 요소도 있는데 그거는 뭐 한국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내용까지는 아니라서 네, 다른 요인도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 이 보통 사람당이라는 이 정당을 만드는 그 창업자인 네네. 케즈리왈 네. 이 사람은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자기 지역구 선거에서 패배를 했고요. 아, 이 사람마저도요? 네네. 이야. 그 패배를 하고 지금은 그냥 뭐 야인으로 돌아가신 거죠. 네. 아직까지 법원에서 유죄 판결 난 건 없습니다. 아, 그럼 아직은 송사 중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도는 제가 인도 아까 처음에 정치 제도를 자세히 여쭤봤던 게 여기는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어서요. 그러면
여기도 이 케즈리왈도 약간 힌두 성향의 사람들이 주축 그 지지 세력인가요? 여전히 힌두가 맞고요. 음. 근데 인도 국민당은 힌두에서 나가서 반무슬림까지 나갑니다. 예. 반면에 이제 보통 사람당까지는 이제 힌두 기반이긴 해도 힌두를 그렇게 내세우지도 않고 내세우진 않고. 반무슬림까지 가지도 않는 거죠. 그럼 여기는 오히려 소득계층을 나눠가지고 맞습니다. 우린 서민과 중산층까지를 좀 맞습니다. 케어하겠다. 네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런 기치 아래 반부패 척결하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더 뭔가를 나눠드리겠습니다라는 이 슬로건 앞으로도 워킹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여전히 그럴 거로 보고요. 인도 국민당이 뭘 잘하냐면 그 정치 마케팅을 너무 잘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보통 사람 2,100 줄게 그랬을 때 우리 2,500 줄게 뭐 이런 식의 그런 정치 마케팅 굉장히 잘하고 예. 누구를 공략해야 될지 누구에게 표를 얻어야 될지를 굉장히 계산을 잘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힌두라는 게 여성에게 친화적인 그런 그 철학은 아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두 국수주의를 내세우는 정당이 여성표를 얻기 위해서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케즈리왈은 송사만 잘 해결되면 다시 중앙 정치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나요? 가능한 게 인도는 보셨듯이 한 10년 정도면 크게 이렇게 흐름들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아직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50대 뭐 중후반이니까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이분은 도대체 그 공부도 잘하고 뭔가 나름대로 의욕도 있어 보이긴 한데 정당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중앙에서도 큰 성과를 낸다라는 게 우리나라도 많은 신생 정당들 지켜봐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쉽지가 않은데 도대체 어떤 수완가이길래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 사실 운도 어느 정도 따랐다고 생각이 들어요. 운도요. 먼저 2013년 선거에서 제2당이 됩니다. 근데 제1당이 인도 국민회의고요. 예. 그런데 어떤 법안을 내냐면 시민들이 반부패 관련해서 주정부를 그 감시할 수 있는 옴부드맨 제도를 법제화하자고 내세웠는데 제1당도 반대를 하고 예. 제3당도 반대를 합니다. 예. 근데 이 경우에 제1당이 그 다수 정당, 과반 정당이 아니니까 의회를 해산할 수 있거든요. 네. 의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다시 쳤는데 국민들이 드디어 화가 난 거죠. 너 2011년에 부패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찍어줬어. 네. 2013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찍어줬는데 아니 반부패를 하자는 걸 반대를 하는 거야? 네. 이건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바람에 70석 중에 67석을 인도 그 보통 사람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2015년 선거에서. 거의 뭐 싹쓸이를 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인도의 그 보통 사람당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인도 진출하거나 특히 델리라면 수도권이라면서요. 네네. 그럼 이런 지역에서 활동할 때도 우리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당이라고 봐도 되나요? 안타깝게도 이제 힘을 좀 잃었으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특정 정당 한 군데만 친해져야 된다. 뭐 그런 제약 조건이 있다면 당연히 인도 국민당이랑 친해져야죠. 역사도 그렇고 지금 네. 여당이기도 맞습니다. 하고 하니까요. 네네. 그래도 잠재적으로 여당이 될 수도 있는 수준까지 발달한 정당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이제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쪽이랑도 친해질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사실 많은 나라에서 고질적인 고민거리 또는 문제거리가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 인도에도 들이댈 수 있는지 한번 그것도 평가해 주세요. 족벌주의라고 하죠. 정치 가문화, 정치 뭐 세력화 이런 것들로 자꾸 진화 발전되는 면모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인도도 그런 나라인지도 설명이 듣고 싶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 어찌 보면 장점도 있고 어찌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것 같은 엘리트주의라고 할까요? 뭔가 교육도 많이 받고 정교하게 행정과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우리가 권한을 넘겨주고 우리는 생업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전문적으로 정치를 좀 대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리라고 해야 되나? 이걸 해주기를 우리가 좀 맡겨보자. 이런 것들이 또 있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관점, 족벌주의와 엘리트주의,
인도에도 둘 다 있나요? 하면 어떻습니까? 인도는 굉장히 강하고요. 오. 인도 정치 같은 경우도 족벌주의가 정말 강합니다. 예. 실제로 인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정치 설문조사가 있는데 예. 거기서 작년에 총선 때 어떤 질문이 있냐면 자 지금 제1당과 제2당 중에 누가 더 족벌주의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있어요. 네, 아예? 네. 그럼 여기서 말한 족벌주의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 표현으로 해야 아마 청취자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 것 같아서 개파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케네디 가문처럼 세습화돼서 정치 가문화되는 걸 말하는 건지 어느 건가요? 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후자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도의 초대 수상은 총리는 그 자와할랄 네루지 않습니까? 예. 그 네루의 따님도 총리를 하셨고요. 네. 그 따님의 아들도 총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들, 그러니까 외증손자가 되는 라훌 간디도 지금 굉장히 유력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문이 네루뿐 아니라 여러 가문들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속 선거로 당선이 된다는 건 사실 국민들이 뽑아준 거잖아요. 네네. 그럼 족벌주의에 대한 지적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뭐라고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특정한 가문이 계속 뽑히게 되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다면 그러면 그게 문제일 수도 있죠. 결과로서는 네네. 그렇죠. 그러면 네루 집안뿐만 아니라 다른 주 선거라든가 다른 지자체에서도 뭔가 그런 족벌주의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렇게 인도에서 족벌주의가 많아진 배경 원인은 박사님 뭐라고 일단은 진단하세요? 정치적으로는 이게 카스트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카스트라는 게 우리는 뭐 브라만 생각하고 크사트리아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 그것도 카스트지만 네. 여러 계층들, 집단들도 다 카스트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맹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아산에 저희 집성촌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맹시들이 모여 있잖아요. 있는 걸 이거를 맹시 카스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인도 맥락에서. 네. 그러면 이 투표 행위가 개인이 하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카스트들이 표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투표를 하는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카스트, 사람이 많은 카스트가 뒤에 있으면 네. 그 사람은 굉장히 유리한 자리에 있는 정치인이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대대손손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해 왔던 뭐 집안 뭐 이런 데서 정치인이 배출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네요. 그다음에 인도 맥락에서는 네. 또 인도는 쉽게 얘기하면 역차별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예. 그런데 역차별이 보통 카스트를 베이스로 하거든요. 네. 어떤 카스트는 가난한 카스트니까 혜택을 더 줘야 돼.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특정 카스트에 혜택을 주면 그 카스트 표를 모을 수 있죠. 예. 이런 정치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카스트 표를 모으기도 쉽고 예. 특정 카스트가 내 뒤에 있으면 그 사람은 대대손손 좋은 자리에서 당선될 확률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서 우리 일부에서 자세히 논의했던 케즈리왈, 보통사람당 여기도 이런 족벌주의에 약간 힘입은 바도 있습니까? 케주랄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의 능력으로 시민단체에 이끈 다음에 정당을 이끈 거고요. 네. 이번에 케주리얼한테 이긴 77년생 정치인이 인도 족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뭐 저는 델리캐시라든가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군요. 네네. 예. 그럼 엘리트주의도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엘리트주의라는 건 보통 능력에 기반을 하는 거죠. 예. 내가 특정한 능력이 있을 때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뭐 권력을 갖는다든지 아니면 혜택을 많이 본다든지 이러면 이제 능력주의약 좀 연관돼서 이제 엘리트주의가 되는 거고 그런 네. 면에서 사실 깨주리알 이 사람 자체는 보통 사람을 내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엘리트인 거죠. 예. 근데 족벌주의를 하면 뭐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누구냐? 예. 그 옛날에 영화 친구에 나왔던 거 있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면 우리 아버지 사실 이번에 깨주리알 물리쳤던 77년생 정치인이 아버지가 델리 주총리 출신이거든요. 아. 그럼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랬을 때 아버지 국회의원 하셨고 네. 장관 하셨고 주총리 했습니다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케즈리왈이 족벌 정치인에게 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깨주리알을 물리쳤던 이 사람 뒤에는 자트라는 카스트가 있는데요. 네. 자트라는 카스트는 이제 농업을 베이스로 하는 카스트인데 네. 이 카스트가 어떤 주에는 전체 인구의 2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예. 그러면 뭐 부산 사람의 20%가 뭐 특정 가문이다. 네. 이러면 여기서는 정치하기 너무 쉽죠. 그렇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도 정치는 선거 결과만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 과거로 회귀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적어도 이제 족보주의라는 측면에서는 과거로 돌아간 면이 있죠. 네. 그러면 방금 케즈리와를 이겼다라는 네네. 파르베시? 파르베시 베르마. 예, 네. 베르마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이 베르마 집안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베르마 집안은 그냥 이제 아버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동부 장관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몇 번 했고요. 네. 그리고 델리 총리를 합니다. 근데 이 아버지 이력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는데요. 어떤 게 있냐면 그 월드 자트 아리안 파운데이션이란 걸 거기 총재를 지냈어요. 네. 거긴 뭔데요? 그러니까 자트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자트라고 북인도에 있는 정말 사람들이 많은 카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집단이 있습니다. 네. 이 집단이 인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파키스탄에도 있고 다른 데도 좀 흩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자트들을 모은 그런 큰 조직의 네. 대표를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나름대로 정치적 기반이 오랫동안 있었던 그 세력의 네. 후보라서 그런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참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이분도 흔히 말해서 엘리트주의에 부합할 정도로 뭔가 이런 능력자다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인가요? 실제로 파르베시 베르마 이력을 찾아봤어요. 네. 뭐 업적은 별로 없어요. 근데 기록은 있어요. 예. 어떤 기록이냐면 첫 번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델리 선거 역대 표차 1위로 당선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 그러니까 28만 표 차이 정도였는데 예. 그 다음 선거에서 58만 표 차이로 다시 당선이 돼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집안 잘 타고 나고 집안 뒤에 강력한 카스트들이 있다 보니까 좀 당선이 된 그런 면이 있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근데 이 사람 이력이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인데 국회의원을 2번 한 사람이 3번째 출마를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야? 일부러 거부는 안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델리 주의회 선거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30대 후반에 국회의원이 돼서 네. 서울에서 예. 2번 연속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국회의원 선거에 3번째 안 나가고 예. 그 다음에 서울시의회 선거로 나온 거예요. 시의회로 나온 네. 거네요. 이거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그런 걸 국민들이 높이 평가한 건가요? 아니요. 사실 이게 맥락이 있는 게 예. 지역에서 입지를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도 정치가 중앙 정당이 과반을 달성을 못했을 때는 지역 세력과 연합을 할 경우가 많은데 네. 한 지역에서 내 세력이 확실하면 공고하면 언제든지 중앙 정치에 다시 나갈 기회들이 있고요. 네. 적어도 인도라는 큰 나라의 한 주가 내 나와바리다. 이렇게 네. 되어버리면 네. 그 굉장한 큰 힘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베르마 같은 경우도 뭘 노렸냐면 델리 총리를 노린 거예요. 델리 총리를 네.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게 우리는 부산시장 되고 싶으면 부산시장 선거에 나가면 되잖아요. 예. 근데 인도는 델리 주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의회에서 네. 당선이 돼야 되니까 네. 이제 그걸 노린 거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나름대로 여기도 정치 족벌 집안 출신이다 보니 네네.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높은 자리를 또 아니면 영향력 있는 자리를 가기 위한 행보들을 해가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최근 델리주 선거를 바탕으로 최근에 인도의 정치적인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인도 정치 제도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걸 다 종합하고 나서 인도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좀 정치 제도에 대한 우리 좀 뭐랄까요?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는 민주주의를 하면 뭔가 흔히 말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것도 있고 뭔가 새로운 어떤 역량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등극하는 그런 루트도 많아지는 게 민주주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인도에서는 제가 보기엔 그게 잘 워킹되어 오는 모습으로 살펴보여지진 않아요. 오히려 보통 사람당이 갑자기 이렇게 대두되는 게 이례적인 것처럼 말씀 주셨고 네네. 그러면 인도 국민들은 족벌주의와 엘리트주의 이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는데도 선거를 그들에게 계속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유인이 있는 거예요? 그 사실 재밌는 거는 그 베르마가 이번에 델리 총리가 안 됐습니다. 아, 결국 안 됐어요? 오. 그리고 의외로 예.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선거에 이겼던 예. 75년생 정도 되는 그 레카 쿠마라는 여성분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문 집안의 도련님이 예. 국회의원 선거 2번 한 다음에 한 단계 내려와서 주의회 선거에 나온 다음에 총리가 되겠다라고 출마를 했는데 네.
오히려 BJP 인도 국민당은 예. 성전 처음으로 선거에 이겼던 여성을 총리 자리에 임명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거 결과가 거기 쉽지 않겠다 해서 버리는 카드로 여성분을 내세웠다가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그 인도 국민당도 그분을 내세웠던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선거 전에 주총리를 내세우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긴 선거 거기서 다시 끝난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긴 다음에 해야 되니까요. 근데 왜 이 사람을 내세웠냐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여성입니다. 지금 인도에서 지금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을 앞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패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을 공략해야 된다는 그런 정치 공학적인 그런 계산도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이 레카라는 분은 정말 풀뿌리부터 시작한 분입니다. 델리 대학교 학생회 회장부터 해서 지역에서 열심히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매번 주위의 선거를 나갈 때마다 떨어지다가 이번에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BJP 인도 국민당 입장에서 이번에 세워놓으면 봐라. 우리 족벌주의 아니야. 자, 인도 국민회의 제1여당 쟤네들 좀 몇 대째 지금 총리하고 있니? 하지만 우리는 풀뿌리부터 시작한 여성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정당이야. 이런 이미지를 내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베르마의 당선, 베르마가 케주리아를 이긴 것까지는 인도 족보주의의 어떤 한 면을 보여주는데 결국 베르마가 주총리가 되지 못하고 레카 굽타가 되는 걸 보면 또 이게 그렇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마 그 이전에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케즈리왈도 기존 정치와 다른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보통 사람당을 만들어서 10년간 활동하다가 요즘 잠깐 주춤한 시점이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셨던 여성 의원으로서 그것도 초선 의원인데 이례적으로 또 당선돼서 활동을 크게 하게 된 굽타 의원. 이분도 뭔가 기존의 족벌주의에 대한 어떤 반대 바람 이거에 대해서 힘입어서 이런 힘을 받게 된 건데 이런 시도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건 기존이 공고하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 같고 그리고 케즈리왈이 어떻게 보면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인도 국민당이 또 다른 어떤 모델을 하나 내세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국 그러면 인도 정치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나아간다는 게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이제 일직선으로 나아가고 재빠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나아가고 이런 면도 있겠지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나선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인도 국민당에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도 국민당이 그런 되게 우파 극우적인 사상을 가지고 힌두 국수주의를 가지고 헤게몬을 잡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후퇴적인 면이 있는 거기도 하죠. 모리 총리 같은 경우는 원래 그립감이 강한 정치가로 유명하다 보니 오히려 그게 후퇴한 면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시도들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또 뭐 퇴보라고 또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시도들이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제 또 인도 정치를 살펴봐야 돼요. 지금 많은 정치인들과 많은 정당들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생각하는 외국 자본, 외국 기업 이 정당들은 어떤 입장들을 주로 갖고 있나요? 크게 보면 지금 집권하고 있는 인도 국민당은 경제 성장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민주주의 조금 후퇴도 돼. 그다음에 무슬림들 반무슬림 내세워서 그런 뭐 자유나 정의 이런 거 조금 후퇴도 돼. 중요한 거는 경제를 살려줄게. 사실 이런 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인도 정부는 지금 구조적으로 외자를 많이 유치해야 되고 그다음 외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디 총리는 적극적으로 국내 제조업 육성과 그다음에 FDI 도입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모디 총리가 이번에 델리 선거에서 이제 이김을 통해서 더욱더 힘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런 경제 정책이 일관적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히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정 주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주의 정치인들과 좀 가깝게 사업을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누구를 접촉해야 되냐를 볼 때 보면 이제 중앙과 가까운 당,
그래야만 이길 확률이 있는 당 예.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죠. 만약에 내가 진출한 지역의 집권당과 중앙의 여당이 다른 경우에는 예. 이중의 압박을 받을 경우도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진출한 지역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지금 있나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핵심으로 있는 지역은 남인도에 있는 첸나이이고요. 네. 여기 같으면 이게 DMK라고 하는 이제 약간 그 진보 성향의 지역 정당이 굉장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예. 중앙에는 이제 인도 국민당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도 그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지역에 봉사해야지라는 압박과 네. 인도 전체에 봉사해야지라는 압박이 이중으로 정치적으로 들어올 것 같아요. 네. 뭐 삼성도 진출해 있는데 삼성이 진출한 지역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주로 이제 델리 주변에 이제 많이 있어서 이제 그쪽은 이제 큰 문제가 없고요. 네. 그러면 앞서 말씀 주셨던 케즈리왈 이분도 아직까지 완전히 정치적으로 이제 물러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인도 미래의 정치인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흔히 말해서 친기업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뭐 친근로자들 네. 이런 지향점을 더 가지고 있다 봐야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외국 기업들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비즈니스하고 이런 것들도 만약에 케즈리왈이 인도 전체를 대표하는 총리가 돼버리면 네. 전 정권과 붙어서 정치 자금 주고 뇌물 줬던 기업들이다 하면서 큰 봉변당할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진짜로요? 근데 이제 현재는 케즈리왈이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이고 예.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정치인이지만 그 영향력은 북부 인도 일부에 한정돼 있거든요. 네. 그래도 그 주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인도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인데 네네. 그러면 북부 지역에서 특히 델리 지역에선 만약에 뭐 우리 기업들이 봉변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가능하죠. 근데 델리 인접해 있는 다른 주로 가면 또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다음에 앞서 말씀 주셨던 여성 의원인 굽타. 네. 이분도 소수자를 대변하는 어떤 정치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소수자들을 대변하거나 기존의 여러 가지 기득권의 뭐랄까요? 잘못을 파헤쳐서 집권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기업하고도 좀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세우는 게 보통 사람들이고 인도가 경제가 IT 중심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IT 분야에서는 고소득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한편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갭이 굉장히 크고 이 갈등도 굉장히 크거든요. 네. 정치적으로 그걸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네. 말씀하셨듯이 어떤 정당이 힘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제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요. 사실 어느 기업이 해당 국가에 진출할 때는 진출을 딱 하고 난 뒤에 공장 다 짓고 회사 영업활동하기 시작하면 이건 잡은 물고기가 돼서 잘 안 도와줘요. 맞습니다. 가기 전에 도대체 뭐 해주실 겁니까? 라는 걸 듣고 하나라도 더 많이 두둑히 받고 법적으로 다 확인받고 검토받고 사인까지 해야지만 그리고 들어가야지만 아주 쾌적하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우리 기업들도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저성장 기조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인도를 주목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도의 이런 신진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친기업적이지 않은 면모도 같이 있다라는 건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인도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 많죠. 그러니까 중국과 달리 한 정당이 전국을 영향력에 두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또 지역 정당들이 또 힘이 센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들 중에서 친기업인 지역에 찾아가서 이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게 있고요. 특별히 남인도가 북인도보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보건이나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좀 높거든요. 네. 남인도에 있는 주들이 우리나라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인도하면 보통 북인도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제 남쪽에도 기회가 많고 이제 남쪽에서 오히려 더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도의 정치를 한 결로 쳐다볼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우리의 선택지는 다양할 수 있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도 다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인도 델리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 사회가 앞으로 풀어야 될 과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정치적인 면에서는 지금 보시면 델리 선거가 2월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지역 선거가 날짜가 다 달라요. 우리나라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날에 뽑지 않습니까? 인도는 지역마다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당들이 1년 내내 선거운동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얘기는 장기적인 정책을 펴기 너무 불리한 구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인도 정치가 장기적인 투자에 좀 열악한 면이 있고, 인도가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고 예. 뭐 향후 몇 년간 성장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IMF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하는 얘기가 교육과 보건의 지출을 늘려서 노동 생산성이나 아니면 인프라 개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정치 구조상 장기적인 투자는 좀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런 구조적인 좀 제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의 어떤 리더십이 바뀌면 당연히 이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인도가 특히 그 부분이 더 심한 이유는 선거 날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인도 정치가들은 선거 날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 안 하나요? 최근에 이제 이번에 작년에 인도 국민당이 만약에 당선이 되고 과반이 넘고 심지어 개헌까지 나간다면 하려고 했던 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인도는 민법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근데 종교에 따라 다르고요. 그래서 민법을 통일하자라는 게 있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인도 선거를 하루에 하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과반에 실패하고 정권을 잡는 바람에 이 두 가지 개헌이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으로는 선거 날짜를 일치시켜서 네.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고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고 경제적으로나 뭐 다른 건 없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지금 모디 총리가 작년 총선에서 3년임 했지만 과반을 못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뭐 힘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 이후에 있었던 지역 선거와 그리고 이번엔 델리 선거에서 이김을 통해서 확고하게 이제 힘을 가졌다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진행하던 경제 정책들을 더 세게 밀고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인도 정치는 정말 들을수록 복잡하네요. 그래도 오늘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인도의 정치 상황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고 그게 우리에겐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인도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저도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몰라서 박사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많은 나라에서 요즘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 정당의 정책을 공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에게 뭘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표를 득해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네네. 뭘 더 주겠다는 걸 무조건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기도 애매할 것 같고 네네. 그렇다고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면들도 네네. 보이고 네.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불리우는 인도에서 계셨으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결국 제일 큰 관심이 표냐 아니냐. 그러니까 나라 발전에 돈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인도 같으면 보건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교육에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이게 표에 바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후순위에 밀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보조금을 주고 모든 사람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되지만 단기적으로 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출들이 늘린다면 이건 포퓰리즘으로 비난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보조금 주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내가 즉각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다. 이런 명분들을 막 말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예. 쉽게 나눌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인도도 역시 쉽지 않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맹현철 서울대 남아시아센터 연구원님 덕분에 인도 제대로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